공생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복지, 행복감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비례하지는 않은 듯하다. 평균적으로 사회 전체의 교육, 문화, 의료, 소득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해도 그것이 개인의 행복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다. 흔히 금수저와 흙수저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종교, 인종 갈등과 더불어 우리가 치유하고 해결해야 할 글로벌한 도전이다. 지역 차가 큰 종교나 인종 갈등과 달리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적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난다. 닷컴 붕괴나 부동산 버블 붕괴, 최근의 팬데믹처럼 경제 시스템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틈은 더 멀어지고 불평등은 더 심화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세계 인구의 10%가 가진 부가 나머지 90%의 부와 맞먹는다는 의미로 10대 90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1대 99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90에서 99%에 속하는 많은 사람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10% 혹은 1%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데서 좌절감과 절박감을 느낀다. 불평등과 함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불평등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불공정한 불평등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공평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핵심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공동체의 보살핌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 복지하면 흔히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나 의료제도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복지는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적인 보살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문화이고 정신이다. 복지는 사회적 차원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다. 공평과 평등. 지금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시장 논리에만 완전히 맡겨두는 나라는 없다. 현재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적용하는 법과 제도는 그동안 드러난 한계와 문제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정비된 것들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반대편에서 평등을 이상적 목표로 추구하던 나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큰 변화를 겪었다. 강제된 무차별적인 평등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한 평등은 무자비하고 불공평하고 창조와 변화를 위한 동력도 제공할 수 없었다. 20세기 말 고소련을 시작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을 통해 강제된 평등은 사회제도로서 종말을 맞았다. 현재 원론적인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조차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어느 체제건 결국 핵심은 공정성이다. 무차별적인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공평의 기반 위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공정성의 기준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100m 달리기처럼 출발은 같은 선상에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 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공평과 평등의 개념이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느냐이다. 이 때문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으로 분노와 좌절감이 표출되고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몇 대가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이루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건전하고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 정도 이상의 재산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자각과 선의만으로 사회 시스템이 저절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약 없는 희망이다. 자연에서는 100m 달리기의 규칙이 잘 적용되는 것 같다. 아무리 높이 떠 있는 구름도 물이 되어 기준 수면으로 내려왔다 다시 구름이 되고 아무리 높이 자란 나무의 씨앗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순환이 자연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 예를 들면 늑대나 사자, 고릴라, 집단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고 먹이와 짝에 대한 우선권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위계 질서가 자손에게 세습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항상 새로운 경쟁자들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자연에서는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만 보상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공평과 평등의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문제는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상하는 제도,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분제의 대안으로 능력주의를 공정한 게임의 규칙으로 여겨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이룬 성취는 공정하고 정당하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대기업 CEO나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통해 일반 직원들의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당화된 미국에서도 소수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보수가 자주 여론의 공격을 받는다. 성취 수준에 따른 보상에는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할까? 보상 수준에 제한을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우리가 성취하는 것 중 순전히 개인의 노력과 자질에만 기인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누구나 영향을 받게 마련인 행운이나 우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무시해도 될까?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의 현실이 능력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거나 최선인 것은 아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인 것도 아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딱지 붙이기는 생산적이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지금과 같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좌나 우, 진보나 보수라는 틀로 가두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보자는 것이다.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한 여러 간극은 존재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이는 게임의 규칙을 아무리 공정하게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간극이 커지면 상처와 병이 되고 거기서부터 붕괴가 시작된다. 이 간극에 무자비한 평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지 않게 메우고 감싸서 새살이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복지이다. 복지는 단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고 보살피는 방식 전체를 포함하는 문화이다. 복지에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 승자에 대한 존경과 인정, 승자의 겸손과 감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적 보살핌 등 성숙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금 세계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고 있다. 그동안 복지의 상징이었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정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준다를 모토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던 그리스는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 과도한 복지 혜택이 국민을 복지 의존에 빠뜨려 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복지 제도를 줄이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하고 확대하면 국가 의존성이 커져서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삶의 안전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분명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고 행복감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평균 수명, 의료, 소득, 교육 등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자살률이 세계 1위이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 개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복지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정했다. 가장 낮은 차원의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점차 높은 차원의 욕구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의 욕구는 기본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현재와 같은 시혜적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복지 예산과 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복지는 인간이 가진 다양한 차원의 욕구를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실현하여 사회의 자기 능력의 최대치로 기여함으로써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의 필수 조건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인성을 회복하여 공생감각을 키우고
사회 전체가 공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제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양심, 공생 감각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태만, 비효율, 불공정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진정한 복지의 기반 또한 제도와 규칙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다. 또한 그 마음을 어떤 물적 재원 못지않은 사회의 중요 자산으로 여기고 키워나가는 성숙한 공동체이다. 복지 실현을 위한 3가지 제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복지의 토대로 나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다. 둘째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회 참여의 기회이다. 셋째는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기반이다. 이 3가지가 공평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 3가지 요소는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가깝게는 해방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의 원칙으로 천명한 삼균주의가 있다. 임시정부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실현하지 못했지만 삼균주의는 국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정치 사상이었다. 식민지 상황을 끝낸다는 결의와 희망, 과거의 인습과 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가 합쳐진 이상이었다. 당시의 삼균주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크게는 민족과 국가 간의 균등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너무 이상적인 제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 복지 제도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삼균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적 목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우리 모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균등한 교육 기회. 복지를 구현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 기회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다. 본인이 희망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교육받을 기회를 항상 열어주고 성실성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학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공부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한편에서는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목표도 없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대학에 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부할 이유와 열의가 있어도 여건이 안 돼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원을 낭비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행동 원칙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중요한 원칙들은 유년기에 다 배울 수 있다. 일정 기간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해도 지금처럼 모든 청소년을 대학 준비 과정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과정에서 낭비하는 시간, 노력, 자원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평생 교육 기회를 주고도 남을 것이다. 공부의 뜻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획일적인 교육제도 안에 가두기보다는 스스로를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다른 기회를 찾도록 안내하는 것이 낫다.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생겼을 때는 사회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활용해서 도와주면 된다. 교육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체의 투자이기도 하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봐도 수익률이 좋은 투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비는 적어도 교육 목적과 동기부여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성실성을 조건으로 전액 무상 지원할 이유가 충분하다.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면 자비로 교육을 계속 받게 할 수 있다.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대학까지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자비와 선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라는 합리적인 계산에 이러한 교육 기회는 연령 단위로 획일적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목표를 발견하는 일은 삶의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향상할 기회를 얻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다. 같은 교육과정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교육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공식적인 교과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찍부터 각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특히 정년 이후로 거의 닫혀버리는 사회적 교류와 기여의 기회를 평생 열어두는 이점이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노년에 기여하고 더 활력 있고 균형 잡힌 복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균등한 사회 참여 기회.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기본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신념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그 신념은 헌법 조항에 표현되어 있을 뿐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철 뿐이다. 권력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민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선거라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 본인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피선거권자도 의사결정 과정에 선거권자들을 참여시킬 의사가 없고 선거권자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나 역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시하는 대의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무책임한 불만과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같은 민초가 뭘 알겠어? 누가 해도 다 똑같아.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야. 와 같은 자조적인 정서는 왜 생기는 걸까? 이는 국민들이 무지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삶이 고달픈 불평분자여서도 아니다. 의욕도 있고 사회에 관심도 많고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이를 표현할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 까닭에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이상은 대의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국민이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고 지금도 여러 공동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가 대의제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이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다변화할수록 많은 영역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걸쳐 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많이 익숙해졌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이를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팔로워가 많은 유명 인사들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로 대중들의 의견을 확인하기도 한다. 온라인 투표를 선거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보안 기술의 신뢰성이었다. 조작이나 데이터 오류 없이 온라인 투표 결과를 어떻게 정확히 집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한 곳에서 보관 관리하지 않고 참여자의 컴퓨터마다 암호화해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탈중심화된 시스템이라 어느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유리하다.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아트도 원작과 복제품을 구별하기 힘들었던 기존의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했다. 보안성에 신뢰가 생기자 디지털 아트 원작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아트가 투자 대상이 될 만큼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투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전문성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공공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한 결론이나 대안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편견과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오류나 부정의 가능성도 생긴다. 행정부문의 책임자들이 골머리를 앓을 때는 심오한 철학적 가치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이나 대안을 찾지 못할 때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히려 전문성을 이유로 이 선택이 소수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될 때
편견과 이기적인 동기가 개입하기 쉽고 불법과 부정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된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에 합리적 분석과 추론을 도출하는데 인간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리서치 같은 분야에 제한되어 있고 공공행정 부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한다면 마지막 선택이나 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행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오류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이르거나 각각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명시한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무엇이 최선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최종 결제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참여한다면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가 개입할 위험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흥미로운 실험이 이루어졌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업체 딥마인드는 실험을 통해 가상의 부를 분배하는 온라인 투자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에 발표되었다. 이 실험에서 게임 참가자들은 총 20회 게임을 했다. 처음 10회와 두 번째 10회의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각각 다른 펀드 매니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참가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연구진이 미리 설정해둔 기준이었다. 연구진은 투자 게임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수익금 분배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선택하게 했다. 또 한 번의 게임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 게임에서 나온 수익을 자신이 전부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길지 물었다. 투표 결과 실험에 참여한 4,700여 명 모두가 인공지능이 설계한 분배 기준을 인간이 설계한 분배 기준보다 더 선호했다. 실험이기는 했지만 실제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비록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단순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러한 일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내안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순번제로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공행정, 특히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테네 같은 고대 도시 국가에서 실행되었고 현대사법 제도 중 배심 제도에서도 같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배심원 제도에서처럼 무작위로 뽑힌 개인들에게 법률적인 최종 판단을 내릴 정도로 개인의 상식과 양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덜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미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사안이라면 공동체의 일반 구성원에게 판단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인공지능은 소송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변호사나 검사보다 훨씬 중립적이고 이해득실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니 말이다.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을 경험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실제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입안할 때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하지만 공공행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매우 큰 강점이 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참여를 제도화하면 국민의 주인의식, 건전한 국가, 재정, 공무원의 도덕성 등 여러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 제도의 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국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제도를 공공행정에 일반화하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애국자가 될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 정신이 공동체 모든 곳에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정보를 독점해 개인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적극 활용해서 처음부터 더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기술을 인간화하고 기술의 발전이 공동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균등한 기본소득.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소득원을 출생과 함께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갱이나 마피아 같은 직업화된 폭력, 마약 거래, 매춘 등은 주로 생활형 범죄들이다. 어릴 때부터 생계 유지에 시달리며 범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 물론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전하고 건전하게 삶을 꾸려갈 기회가 열려 있고 이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부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 건강한 문명사회라면 적어도 생활고로 자살이나 범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많다면 그 선택을 한 개인을 문제 삼기 전에 구성원 전체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처럼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시의 차원의 복지가 아니다. 그런 복지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수혜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지도 못한다. 모든 복지 선진국이 시의 차원의 복지가 갖는 한계를 경험했으며 그 대안을 힘들게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복지 대상자에게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수단을 개인이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도움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 시도가 있었다. 대개는 새 왕조나 새 정치체제와 같은 혁명적인 전환기에 일어났지만 대부분 변질하거나 자초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실험이었던 공산주의도 모두 알다시피 실패로 끝이 났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소득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많은 사람이 눈을 흘길 여지가 있다. 아예 언급 자체를 터부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소득수단을 갖기 위해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다. 주식이라는 매우 간편한 수단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여력만큼 소득수단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서 작은 규모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 1인당 평생 소요되는 복지 예산의 일부를 각 개인에게 출생과 동시에 일정 금액이 예입된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계좌는 소유자가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관리하고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관리권을 개인에게 넘겨준다. 전 국민을 수혜자로 하는 복지기금을 정부에서 투자 재원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 모두 그러하다. 새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이다. 직업을 갖고 소득을 내기 시작했을 때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계좌가 평생 복지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기기 전에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면 좋을 것이다. 또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의 잔고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연평균 10%를 웃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표인 S&P 500을 기준으로 공식 기록을 시작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치이다. 한국의 경우 연간 변동폭이 크기는 하지만 1981년 이후 40년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11%이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예상하여 수익률을 8에서 9% 정도로 잡아도 신생아가 성년이 될 때는 최초 예입금의 5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출생과 동시에 2천만 원이 예입된 투자 계좌를 만들어준다고 하자. 연평균 주식 투자 수익률을 8%로 가정하고 20년간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한다면 이 아기가 성년이 되는 20세에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만들어진다. 성년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여유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의 신생아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6만 명을 조금 넘는다. 이들 모두에게 2천만 원씩 지급하면 총 금액은 약 5조 2천억 원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1년 전체 예산은 600조 규모이고 복지 예산은 200조가 조금 넘는다. 1년 복지 예산의 2.6%, 총 예산의 0.85% 정도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모든 신생아에게 기초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들이 성년이 될 때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는다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초기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생애 동안 지급되는 총 복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의 미래에 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인구 절벽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에 관한 기본 교육이 필수이다.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돈이란 무엇이고 건전한 부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 교육은 남에게 돈을 받아서 쓰는 삶이 떳떳하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하다는 것,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돈을 안 쓰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려우며 돈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 복리의 개념을 알려준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투자라는 것을 가르친다.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에 관한 이런 기초 지식을 어릴 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배운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지식들을 실제로 연습하고 습관화할 기회를 갖기도 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교육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모 스스로 그러한 모범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기본 교육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부 재정의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재정의 결과를 마치 사원 주주제처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금은 차등적으로 거둬들이지만 배당은 주권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소득재 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절세나 조세 회피 방법을 찾기보다는 세금이 정확히 거둬지는지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려고 할 것이다. 전 국민이 나라의 알뜰한 살림꾼이 되는 것이다.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행한 적이 있다. 팬데믹 기간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그중 세율 인하나 이자율 인하와 같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은 주식을 비롯한 자본시장에만 영향을 주었지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길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정부에서 직접 일정 조건에 맞춰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균등하게 지급한 방법이었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지원금 스티뮬러스 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수표를 국민들에게 3차례 발송했다.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해본 일이었다. 정부 재정의 국민주주 개념을 도입하고 재정 흑자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금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제도화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국민주주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단순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왜곡이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른 복지 정책과 달리 수혜자를 수동적인 의존자로 만들기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든다.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차등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강력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재정이 건실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좋을 것이다.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국민을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교육기회, 사회참여기회, 기본소득 이 3가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3규는 복지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가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제도 자체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도 아니다. 복지의 주체는 국가나 기업이나 부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복지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3균의 조건 위에 각 개인이 스스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로 살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이고 긍지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양심이고
공감 능력이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복지의 목적은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공자도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예를 안다고 했다. 인간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본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을 생존에 허덕이게 하고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고 꽃피우기가 어렵다. 삼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을 추구하는 공생의 문명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2017년 9월 아스가르디아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생국가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신생국가로서는 놀라운 성취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지구상에 실질적인 영토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재 약 30만 명이 국민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가르디아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우주연구소 이고르 아슈르베일리 소장이 주창해서 만든 평화로운 우주 개발을 표방하는 가상국가이다. 비트네이션은 또 다른 대한 가상국가이다. 2014년 스웨덴 해커 출신인 수잔 타르코프스키 템페로프가 만든 이 국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의 하나인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응용해 설계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어느 누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참여의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국가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많은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그 한 예가 다오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거너제이션즈이다. 이는 탈중앙화 자치 조직을 뜻하며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의 권위나 규제, 마찰 없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를 당연시하지만 사실 근대 국가는 18세기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이제 막 200년 정도 되었다. 법치, 시민권, 대의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들은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적 발명이다. 흔히 세계의 정치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인종이나 이념, 종교,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지리적인 위치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가 달라도 먼 거리에 있으면 굳이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위협이 되고 원수지간이 된다. 만약 사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각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를 이룬다면 지금의 지정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가상국가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가상국가는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적인 세계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한다. 직접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원의 균등, 배분과 같은 혁신적인 복지 제도가 구현된 이상적인 국가를 시도하고 학습할 기회를 열어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통찰, 사회적 합의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의 국가를 가상국가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상국가 안에서의 생활과 거래가 실제 공간에서보다 커진다면 가상공간의 공동체가 현실 공간의 공동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 현재의 지정학적 개념의 국가와 운명적으로 주어진 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한 국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국가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자리 잡은 후 그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현실 공간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최선의 결과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가상공간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현실 공간 전체에 걸쳐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 무의미해지고 실질적인 지구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놀랄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가 지구를 중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양심과 공감 능력의 안내를 따라 공생과 홍익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뜻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모아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제도가 실현된 이상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다른 은하계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위대한 영광과 혁신의 사례가 될 것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